오늘은 이제 내분비계와 호르몬 그리고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분비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내분비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부로 분비한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부로 분비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외부로 분비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내부로 분비한다, 내분비선, 내분비계, 외부로 분비한다, 외분비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분비계에서 보통 분비하는 게 뭐냐면 호르몬이고요. 외부로 분비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화액 같은 거, 그죠? 장액 같은 거, 뭐 침 이런 거 외부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내부로 분비하느냐, 뭐 외부로 분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외부로 분비하는 거는 이거는 관을 통해서 분비가 돼요. 관을 통해서. 근데 내부로 분비하는 건 없습니다. 관이 없어요. 그냥 바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혈액이나 조직액에 직접 분비가 돼요. 분비하는 관이 없습니다. 호르몬은 분비하는 관이 없어요. 그냥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계, 뭐 내분비, 뭐 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르몬 분비하는 하나하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인증하고 소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호르몬,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덜 됐다든가 너무 많이 분비됐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분비계와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내분비계는 뭐냐면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으로 내분비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 같은 경우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혈관으로 분비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요. 그러면 이 표적세포가 신호를 받아서 그 표적세포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자기가 표적세포로 정한 세포 말고는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특징이 또 신경보다 작용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오래 갑니다. 오래 영향을 줘요. 여기 항상성인데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같이 영향을 주는데 신경계 같은 경우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신경계는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대신 효과는 짧아요. 효과는 아주 짧습니다. 금방 하고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반면에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지만 속도는 작용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오래 간다. 이런 특징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이제 항상성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만 뭐 생식이나 발생이나 생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표적세포가 뭐냐라는 게 옆에 나와 있네요. 표적세포가 뭐냐?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진 세포를 표적세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내분비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죠. 호르몬이 갑니다. 혈관을 타고 가요. 혈관으로 분비한다 그랬죠. 혈관을 타고 가서 이 표적세포가 있으면 이 표적세포에 호르몬이 가서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결합된 신호가 이 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세포 어떤 변화를 나타내거나
뭐 물질을 분비한다거나 이런 것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세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표적세포에 수용체가 없다. 그러면 이 호르몬은 이 두 가지 표적세포에는 작용을 하겠지만 여기는 작용을 하지 못해요. 왜? 수용체가 없으니까. 여기 수용체가 없죠, 그죠? 이 초록색 수용체가 여기는 있어서 수용이 되는데 이건 초록색 수용체가 없어요.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포에는 표적세포에만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샘을 한번 보면요.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일단 여기 뇌하수체가 있고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죠? 뇌하수체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는데, 그죠? 시상하부가 있고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또 영향을 좀 주죠. 시상하부에서도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상하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시상하부 있고 뇌하수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뇌하수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뇌하수체는 전엽, 후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엽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부신 거칠 자극호르몬, 생식샘 자극호르몬 이런 게 나오고요.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이뇨 작용에 저항한다. 이뇨라는 게 오줌이잖아요, 오줌. 그러니까 오줌을 오줌의 양이 줄어들게. 이게 이제 보통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내분비 샘이다.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을 분비하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거 갑상샘이라고 있습니다. 티록신을 분비하죠. 이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이 돼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이 티록신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많이 알 거예요.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그죠?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반대로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을 여기는 제거하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하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이자에서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은 어디 있냐면 콩팥이 있고 콩팥 바로 위에 노랗게 생긴 거, 요 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부신은 또 겉부분과 안부분이 있는데 겉부분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거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코르티코이드라는 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노르 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요거 글루카곤도 포도당이 증가하죠. 혈당이 증가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요거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혈당량 증가가 되게 많네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이거 다 포도당 혈당을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얘는 신장에서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 그죠? 나트륨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하고 정소는 생식샘이어서 생식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호르몬들이 분비될 때 그냥 아무데나 툭 대고 그냥 분비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아무 때나 분비가 되죠.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이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분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된다고 했었죠. 그걸 영어로 약자로 TSH입니다.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있죠. TSH. 뇌하수체 전엽에서 여기 나와요.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 나옵니다. 그죠? 티록신이 나와요. 그럼 티록신이 나와서 이제 표적세포로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혈액 속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감지를 합니다. 어디서 감지하냐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해요. 시상하부. 물론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여기서도 감지를 하는데 시상하부에서 주로 감지를 합니다. 그럼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면 티록신의 양이 많네.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자, 티록신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티록신 줄여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보내는 게 TRH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충 호르몬 이렇게 해서 TRH라고 그래요. 여기에 가면 얘는 이것도 호르몬이니까 어디 작용하냐면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거 TRH 분비하지 말라 그러네. 그럼 이거 분비 안 하게 되겠죠. TSH를 분비 안 하, TRH 때문에 TSH 분비가 안 되면 그죠? TRH 분비를 억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금 티록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티록신이 많이 나와서 그 티록신이 오면 이게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야, 더 이상 TRH 분비하지 마. 억제를 해요. 그럼 이게 억제되니까 여기서 TSH도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티록신 양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혈액 속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할까요? 더 많이 티록신의 양을 많이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시상하면서 티록신 양이 적다라고 하면 TRH를 분비를 많이 하게 되고 TSH도 분비가 많이 돼서 티록신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록신의 양이 많으면 티록신을 줄이고 그죠? 줄이는 쪽으로 하고 티록신의 양이 적으면 티록신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그 과정을 억제하는 현상. 그죠? 여기서 보면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죠? 시상하부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TRH가 분비되죠. 이게 분비되면 어디에 자극을 주냐면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을 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TSH가 나오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여기 나오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티록신이 나오죠. 근데 이 티록신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마라라는 신호를 여기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분비 안 되고 이거 분비 안 되고 티록신도 분비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결과가 다시 가가지고 반대되는 결과 요 티록신이 분비하지 말도록 해라 또는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분비해라 이렇게 억제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이에요. 대부분 음성이 아니고 플러스인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으로 요거를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에 의한 질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된다.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된다.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니까 티록신의 양이 적으니까 아까 피드백에 의해서 티록신이 적으니까 계속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신호가 자꾸 오겠죠. 그죠? 신호가 자꾸 와요. 신호가 자꾸 오는데 티록신은 분비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티록신이 부족한 경우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 항진한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원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티록신이 없으니까 갑상선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갑상선이 원래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하려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기능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자꾸 자극이 오니까 갑상선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갑상선 부종, 그래서 막 목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거나 적게 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인증, 그죠? 거인증하고 소인증. 이거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이 되고, 생장 호르몬이 작게 분비되면 소인증이 되겠죠. 정상적인 수치보다 너무 작거나 정상적인 수치보다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그러면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나요. 호르몬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과다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다증의 대표적인 게 거인증이고요. 결핍증의 대표적인 게 소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너무나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 거인증, 그죠?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생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이거 어디라고 했냐면 뇌하수체라고 했죠. 뇌하수체 중에서도 전엽, 그죠? 전엽에서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티록신에 올려인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샘이 커져요. 이 갑상샘종, 갑상샘 부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왜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있고, 그죠? 여기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그죠?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그 다음에 갑상샘이 있죠. 그럼 여기서 자극을 한단 말이죠. TRH, 여기서는 TSH, 여기서 뭐가 나와요? 티록신이 나오죠. 근데 이 티록신이 부족하다면, 이게 티록신이 부족해요. 이게 부족하면, 티록신이 부족하면, 티록신이 부족하면 1위로 신호가 가는 거죠. 더 분비시켜라 신호가 가요. 그러면 자꾸 분비시키니까 갑상선이 자꾸 자극을 받는 겁니다. TSH에서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갑상선이 막 커지는 거예요. 너무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항상성 조절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성 조절은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혈당량 조절되는 거하고 삼투압 조절되는 거하고 체온 조절되는 거하고 요거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는 여기 보면 감각기관, 신경계, 내분비계, 근육, 내장기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관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시상하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성 조절하는데 호르몬 분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신경계도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도 조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로부터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성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당량 조절인데 혈당량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혈당량은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있는데요. 그 포도당 양이 일정해야 돼요. 여기 보면 100ml당 100mg 정도의 혈당량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너무 높거나 이거보다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물론 일시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막 하면 포도당 막 쓰겠죠. 그럼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이 딱 정지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와요. 그죠? 또 너무 높아도 다시 내려갑니다. 이 작용을 누가 하느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정상적인 혈당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은 거에서 포도당을 막 흡수를 할 테니까 혈당이 증가하겠죠? 그럼 혈당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신호가 누구한테 가냐면 이자의 베타세포한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랑 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요.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역할은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해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합성되는 거죠. 그죠? 포도당이 합성하는 겁니다. 글리코젠은.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이 또 줄겠죠. 여기서 포도당이 줄고 여기도 포도당이 줄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거나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정상 수준까지 감소를 해요. 그죠? 그럼 정상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작용하는 호르몬 인슐린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배가 고파요. 안 먹었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는데 안 먹으면 혈당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혈당량이 증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자의 알파세포에 작용을 해서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아까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왔어요. 근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있는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 분해됩니다.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오니까 혈당량이 정상수준까지 증가를 하게 됐죠. 여기는 혈당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를 하고 여기는 증가한 상황에서 감소하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세포 그 신경계, 말단 신경계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서로 똑같은 기관에 신경이 분포하는데 하나는 플러스 작용, 하나는 마이너스 작용. 그죠? 기랑 작용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하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데요. 당뇨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 세포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되지 못할 경우, 그죠? 요거는 인슐린 생성이 부족한 경우, 그죠? 인슐린이 있어야 혈당량을 낮춰주는데 인슐린이 정상적인 양보다 부족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요걸 1형,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인슐린 생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자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이 있어요. 2형 당뇨병. 요거는 이제 인슐린의 의존성, 그죠? 인슐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되는 거고, 이거는 인슐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슐린 비의존성. 인슐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거는 이제 그 세포가, 그죠?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인슐린이, 그죠? 인슐린이 이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표적기관이 있죠. 표적세포에 가서 그 표적세포만 작용하는데 인슐린이 표적세포에 작용을 못해요. 예?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요 세포에 인슐린에 작용을 하는 세포의 표면에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은 분비하는 겁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인슐린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는 경우. 1형은 세포는 정상인데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정상인과 대비해서 1형 인슐린 생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가 정상이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죠? 인슐린 양이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형은 이게 인슐린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졌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게 혈당이 높아지는 게 그냥 유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형은 인슐린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죠. 이게 인슐린이 정상대로 분비가 돼요. 그런데 세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리로 안 가고 그냥 원래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90분 후에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의 혈당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90분 여기죠. 여기도 90분 여기고. 그죠? 높아요. 다 고혈당인 상태죠. 고혈당인 상태입니다. 정상이 얼마냐면 100분에 100mg 이 정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보니까 뭐 400 정도 되죠. 여기는 90분이니까 여기는 300, 여기는 300, 여기는 400 정도 돼요. 그죠? 혈당이 인슐린도가 이렇고 혈당량이 여기는 90분이 지나면 거의 정상 100 이하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90분이 지나도 혈당량이 250 정도 되죠. 정상인 사람은 90분이 지난 다음에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온 데 비해서 당뇨병인 사람은 그대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형 환자와 2형 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 세포 이상이 있는 환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냐면 1형이라고 얘기했었죠. 1형이 인슐린 분비 세포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적절치 않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뇨병이 생겨버리면 콩팥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심하면 시력 상실이 되거나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비만인 사람이 걸리기 쉽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걸리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자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뭐가 모두 분비된다. 그죠? 증가시키는 거는 글루카곤. 그죠? 그다음에 감소시키는 거는 인슐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되는데 1형 당뇨병은 뭐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하죠. 인슐린을 투여를 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죠. 근데 이게 세포에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세포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당량 조절하는 거, 그죠? 혈당량 조절하는 게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그래프, 혈당량 조절하는 그래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그래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투압인데요. 삼투압은 우리 몸의 농도죠, 농도. 이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해서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농도가 낮으면 삼투압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삼투압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삼투압 조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투압 조절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영향을 주냐면 ADH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뇌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ADH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이 돼요. 촉진이 돼.
그래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수분을 자꾸 재흡수를 해요. 우리 몸의 농도를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떨 때 얘가 분비되는 거냐면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 때 얘가 분비되는 겁니다. 그럼 낮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분비 안 하겠죠. 분비 안 하면 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을 재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분비가 되면 콩팥으로 와가지고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적인 삼투압에서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빠져나가거나 염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시승합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뇌하체 후엽에서 ADH 너 분비해. 왜냐면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삼투압이 증가졌으니까 그죠? ADH 너 분비해라. 그러면 콩팥에서 ADH가 영향을 줘가지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합니다. 재흡수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높아졌던 게 낮아지겠죠. 그죠? 정상 수준까지 감소가 되겠죠. 당연히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오줌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똑같아요. 뇌하체 후엽에서 ADH 분비가 감소가 됩니다. 이쪽은 증가였죠? 감소예요. 감소.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재흡수를 안 하니까 수분이 밖으로 많이 나가겠죠? 많이 나가요. 수분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삼투압보다 낮은 경우에, 그죠? 삼투압이 감소한 경우에 ADH 분비도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오줌 양은 많이 늘어나요. 오줌 양은 증가해요. 여기는.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까지 삼투압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삼투압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ADH 분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오줌의 농도가 진하냐 옅냐, 그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까닭을 조사해보자 라는 말은,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게 운동을 하면, 그죠? 우리 땀을 흘리는데 이 땀에 뭐가 있냐면 나트륨 플러스 같은 이게 무기염료, 그죠? 무기염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땀 속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오줌을 통해서, 그죠? 이 무기염료가 빠져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무기염료가 빠져나가면 오줌은 상관없고 나트륨 같은 무기염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체액의 농도가. 무기염료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땀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물도 나가고, 그죠? 땀 속에 이제 그 수분도 있으니까, 물도 있으니까, 물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빠져나가요. 그죠? 그럼 우리 몸 속에 필요한 무기염료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물도 빠져나갔지만. 그런데 그냥 맹물을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시면 염류가 기본적인 양보다 많이 빠져나갔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걸 먹으면 우리 몸의 농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엄청 오래 했다. 그럴 때는 물보다는 예전에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소금물 같은 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온 음료들 있죠? 그런 이온 음료들을 마시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이거 그 물만 막 벌컥벌컥 먹었다가 생명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하는 게 있는데, 체온 조절하는 거 있는데, 이거 체온 조절도 이제 두 가지로 서로 반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체온인 경우에, 정상적인 체온에서 체온이 올라갔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서 감지하냐면 치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보면 교감신경이 작용이 완화가 돼요.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한 체온을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한다는 얘기는 열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러면 체온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하강을 해요. 물론 땀도 분비가 됩니다. 그죠? 여기 체온. 반대로 이제 체온이 하강한 경우에 떨어졌다. 올려야 되겠죠. 시상하면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교감신경이 작용이 강화가 됩니다. 이 위에서는 완화가 됐죠. 여기는 강화가 돼요.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니까 열이 거기서 그리로 해서 열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막 떨려요. 추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막 덜덜 떨리는 게.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어요. 그 떨리는 건 뭐냐면 열을 내려고. 그죠? 열이 떨어져 있으니까 열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해가지고 정상 수준까지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체온,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 경우에는 열 발생을 많이 하는 거고, 체온이 높을 경우에는 그 열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 그죠? 열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를 촉진해 주는 역할. 체온이 낮을 경우에는 열을 생성하는 걸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발산이 잘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온을 조절해 줘요. 추울 때와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의 굵기는 어떻게 됐냐? 추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추우니까 그죠? 열을 좀 내야겠죠? 그리고 열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해요. 굵기가 얇아지겠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열을 많이 발산해야 되니까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돼서 커집니다. 굵기가 굵어져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하기 3탑이 정상보다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DH, 그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때 열 발생량은 증가하죠. 그리고 열 발산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발생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거고, 발산은 몸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높아지되 발산량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체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겨울에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붉어진다. 왜 그러냐? 추울 때는 그죠?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혈액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데 오면 따뜻한 온도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정상이 됐으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됐던 게 다시 이완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그스름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시험 범위까지 우리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객관식이 80점, 그죠? 그 다음에 서답형이 서술 뭐 이런 게 20점이에요. 그죠? 합쳐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요거 준비를 잘 하시고 기본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를 냈어요. 분량이 많아서 분량은 많고 내야 될 거는 많고 이래서 막 수능 문제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방심하면 또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한 것대로 다음 주 아마 월화 정도, 그죠?
월, 화 정도 각 반에 선생님이 아마 그 교실에, 온라인 교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실시간, 실시간 수업을 할 거고, 또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목금 정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또 실시간 한 번 정도, 그래서 실시간 1, 실시간 2 이렇게 두 번 정도 아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고 그때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질문도 하고 한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실시간 수업을 이렇게 두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시험 끝나야 우리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기 바라요.